이란 전쟁을 보면서 북한의 방공망이 아마 지금 엉망인 거는 김정은이 이번에 알았을 거고, 한국의 그 천공투라는 대공 방어 미사일이 네. 96%를 막아냈다 그러더라. 네. 이러면서 해킹해가지고 도면이라도 좀 빼봐라. 네.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인력뿐이 없습니다.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없는데 네. 그거를 가장 빨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못마땅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 최고 전문가 이영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님. 맞습니다. 네, 이만갑에도 자주 등장하시죠? 요즘에? 네, 그 채널 A가 하는 이제 탈북민들하고 북한 소식을 네.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하는 네. 한 벌써 15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거기에 고정 출연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탈북민들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올해 이제 34년째 북한 연구를 하는데요. 네. 전문 저널리스트로도 이제 일을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연구자로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안다는 게 결국 북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네. 그분들이 하는 그 관심의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은 북한 이야기일 테니까. 그렇죠. 이제 엘리트 탈북민들 통해서는 또 그쪽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북한 내부의 내밀한 얘기를 듣고, 네네. 또 일반 탈북민들한테도 정말 들을 게 많습니다. 예를 네. 들면 북한의 핸드폰이 얼마에 팔리고 어떻게 팔리고 어떤 기종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뭐 고위층이라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얼마나 스마트폰을 씁니까? 750만 명 정도 됩니다. 북한이 와. 2,500만 명인데요. 750만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거죠. 많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거를 통제를 할 것 같은데 왜 사실은 핸드폰을 허용할까? 이것도 네. 의문이긴 한데 핸드폰 자체가 북한에서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스마트폰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된 폰을 쓴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럼 뭐? 와 그게 뭐야 이런 뭐죠? 느낌이 있을 텐데 핸드폰 쓰는 게 있고요. 그냥 통화,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인트라넷으로 북한이 네. 외부에는 공개 안 되는 자기네들 내부망으로 뭐 사상 교양을 하는 정보를 한다거나 아. 노동신문을 볼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간단한 원래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 오락들 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중국의 인터넷이라든가 이것도 접속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네. 아. 그거는 완전히 불허가 돼 있고요. 뭐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마치 자체 생산하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들의 폰을 갖다가 케이스 가리만 해가지고 북한의 뭐 민들레라든가 평양 타치폰, 네. 터치폰을 이제 타치폰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고 있죠. 그러면 남한의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그 핸드폰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직접 접촉은 안 되고요. 네.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뭐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보내서 엄마 돈 받았어요? 받았다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서울에 있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네.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북한 지역에 몰래 가지고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예. 차이나텔레콤 신호가 잡히는 두만강변이나 압록강변에서 네네. 그 중국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울이랑 국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느 정도는 그 내부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면 모르는데요. 돈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계신 탈북민 분들이 아.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식당에서 뭐 내가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 네. 나도 먹고 살 게 없지만 북한에 있는 부모나 형제한테 그래도 100만 원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면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본인하고 통화가 돼야 되니까. 아. 그러면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오만이 받았어요. 예. 그거 확인하고 돈 받았다 그리고 금방 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너 사는 건 어떠니? 어떠냐. 이러면 엄마 여기 좋아요. 오세요. 뭐 이러면 뭐 야 그게 엄두가 안 난다라든가 뭐 너 그럼 언제 좀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 남쪽에 언제 갈 수 있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요즘에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가까울 만한 나라들이 지금 다 타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특히 참수 작전 뭐 이런 건 아주 무시무시한데 네. 그 북한은 흉용하지 않답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패턴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사마 빈라덴이 죽었다. 네. 이라크에 뭐 후세인이 죽었다 이러면은 한동안 네. 잠수를 탑니다. 아하. 벙커에 있는지 어디인지 한 3, 네. 40일 동안 안 나타나고 이랬는데 김정은은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약간 허세인 것 같아요. 네. 속으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렇죠. 체포하고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하고 그 가족이 죽었잖아요. 예. 2살짜리 손주까지 죽고 어우. 그다음에 핵심 수뇌부들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거기서 40명이 죽었다고. 죽었다는데 그거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밤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그러게요. 야, 내 새끼들 제대로 자고 있나 하고 한번 문은 열어볼 것 같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다 뚫려 버리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에 미국의 그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서 휘젓고 다녔는데 네. 나중에 미국이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어허. 그래서 그 F-35 전투기 조종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낮게 좀 저공 비행하면서 좀 요란한 소리도 내고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 좀 놀래켜주고 싶었다. 아 평양을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평양 상공에 들어가가지고 언제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방공망이 아마 지금 엉망인 거는 김정은이 이번에 알았을 거고요. 네네. 그 생각할 겁니다. 미사일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날아오는 미사일 막는 것도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그 중국산이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뭐 S-300 그 러시아제 네. 대공 방어망 이런 것도 다 엉망이 됐고 더더군다나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낡았지만 날아오는 거를 이제 요격을 한다, 네. 막아낸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김정은이가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중동전을 보면서 이란 전쟁을 보면서 와, 저 그 철벽 같다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네. 미사일을 저렇게 집중적으로 쏘고 드론하고 섞어서 쏘니까 뚫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로는 한국의 그 천궁2라는 대공 방어 미사일이 네. 뭐 96%를 막아냈다 그러더라 네. 이러면서 야 K방산 저것도 뭐냐 하면서 그거 관심을 수입하겠다 갖겠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우리가 팔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네. 어떻게 좀 해킹해가지고 도면이라도 좀 빼봐라. 네. 남조선의 그 방산업체들 네. 좀 샅샅이 뒤져봐라. 네. 뭐 머리를 짜고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개 활동도 늘어나고 네. 도발도 미사일도 뭐 쏘고 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그게 이제 허세라는 게 드러나는 게 핵을 위협한다든가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예전처럼 네. 미국 본토를 우리가 타격하겠다. 네. 그런 위협은 네. 작년 1월에 트럼프 집권한 뒤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1월 3일 날 마두로 체포 작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체포 압송하는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메네이가 참수당하는 거 보고 나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외무성 성명으로 담화 하나 나온 게 네. 자주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수상적으로만 얘기했군요. 쑥 들어가고 그 뒤에 지금 계속 때리는 거는 한국만 때리고 있는 거죠. 아. 그 사이에 이제 미사일도 몇 번 쐈지만 사거리 뭐 136km. 예. 우리 뭐 평택 미군 기지 캠프 네. 험프리스라든가 네. 서울 수도권 지역 여기까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사인 보내는 거죠. 형님 제가 이거 미사일 쏘고 있는데 네. 이거 형님한테는 절대 해가 안 가고 이 남조선하고 우리의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미사일을 쏠 때 그 동해로 쏘는 거죠? 주로 동해로 바다로. 쏩니다. 네. 네. 서해로 쏘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동해안의 그 강원도 쪽에 이제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뭐 하도 미사일 쏴가지고 그 아주 바위섬인데 그냥 아주 다 그냥 섬을 타겟으로 해서 쏘는군요. 네, 주로 섬을 이제 타겟으로 하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미사일 쏜 거 보면 알섬 그 주변에 네. 이제 집속탄 여러 개 뭐 한 탄두 부분이 터지면서 이제 2,300개의 자탄이 네. 새끼탄이라고 북한이 그러는 그게 떨어져서 축구장 한 7, 8개 면적을 다 초토화하는 아하. 그런데 지금 집중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거리 같은 걸 보면 다 우리 대한민국이 타겟이다. 맞습니다. 그게 사거리가 또 정확히 네.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게 그 거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북한이 밝힌 사거리를 딱 그려보면 지도에 나옵니다. 원점부터 딱 하면 미군 평택 미군기지 했구나. 조금 더 늘었어? 쭉 그려보면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를 너희가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약간 심리전적인 요소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다 가미를 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는 어때요? 계속 그렇게 도발을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중국도 사실 북한을 보면서 좀 딱하다고 느끼겠죠. 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GDP가 네. 작년 기준으로 역내 총생산이 43조 7천억입니다. 한 그래도 국가 체제에서 한 게 43조 원이면 우리 삼성물산이나 뭐 네이버 시총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조원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돈으로 그냥 환산해서 43조 한 원. 2천조 안 되나? 우리가 뭐 엄청난 한 60배가 우리가 많죠. 예, 한 2천조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GDP가 60배고 북한에 네. 1인당 소득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배가 많으니까 네. 30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의 격차 30-40배라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60배까지 예. 늘어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이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세습 체제 네.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요. 거고 또 특히 지금 뭐 13살짜리 딸한테 권력 넘겨준다 이런 거를 네. 시진핑이나 푸틴이 보면 야 이거 사회주의 망신 좀 작작시켜라. 어디 그런 해괴한 짓을 하냐. 우리 중국이 언제 세습했냐 이런 느낌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략적으로는 또 북한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뭐 시진핑이나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푸틴하고 요즘 김정은이가 또 자꾸 밀착하고 이러니까 그거 자체 못마땅하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병사들이 가서 퍼레이드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뭐 요번이 처음입니다. 저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얼굴도 잘 생겼던데요. 81주년 행사에 이제 괜찮은 애들만 보냈겠죠. 그래서 육해공군 한 40명씩 뽑아서 120명 보냈는데 전승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차 대전에 참전도 안 한 그 북한군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승절이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죠. 맞습니다. 2차 대전에 이제 소련이 그때 보면 머뭇머뭇하다가 막판에 이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니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긴 미국과 함께 같은 전승 국가의 대열에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의 대위로 복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88여단 그 블라디보스톡 이쪽 극동 지역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련 군정 입장에서는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뭐 좀 틀도 좋고 이런 김일성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한 건데 아이러니죠. 사실 역사에 그 손자인 김정은이 다시 러시아에 이제 밀착을 해 가지고 그 수많은 14,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파견해서 또 러시아 군복을 입혀 가지고 러시아 군복을 입은 겁니까? 그렇죠. 2024년 10월 중순에 북한이 이제 파병을 결정해 가지고 러시아 선박이 와가지고 다 실어갔습니다. 북한이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14,000명 병력을 실어갈. 그리고 기차로 간 게 아니고 선박으로 갔어요. 예, 군함으로 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블라디보스톡 그쪽 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훈련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군복 벗긴 겁니다. 북한 군복 벗기고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신분증도 다 러시아 신분증을 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파병을 비밀리에 했으니까. 그럼 뭐 그- 북한군 병사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북한군의 김광철 일병이 죽어도 네. 걔는 러시아의 무슨 스키 아시아 계통의 하긴 소수민족애가 소수민족도 워낙 많으니까. 참전했다 죽은 것처럼 다 위장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2달간 훈련을 시켜서 서부 쪽에 쿠르스크 전선에다가 이제 투입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러시아 병사로 투입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북한이 숨기고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쿠르스크를 이제 탈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군이 참전했다 하고 처음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승리를 한 기념으로. 그렇죠. 발표를 한 어떻게 건가요?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있다가 이제 쿠르스크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 본토인데 네. 이거를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본토를 뺏긴 겁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우크라이나가 뺏긴 기습 겁니다. 공격을 해서 네. 뺏긴 건데 푸틴의 그 찢어진 자존심을 네. 김정은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시가전이라든가 탈환을 했으니까 어쨌든 체면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군이 탈환을 했군요. 그렇죠. 그걸. 북한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그러니까 2천 명이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만 몇천 명. 14,000명이 투입돼서 2천 명이 죽고 4천 명이 다쳤으면 와. 절반이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하다. 괴멸 상태의 희생을 보면서 푸틴을 도와줬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뭐 천군만마죠. 예. 그렇군요. 그게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참여했다는 거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우를 해준 걸 텐데 그렇죠. 이제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됐나 봐요. 러시아. 군사 밀착 관계가 동맹 관계로 이제 된 거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불법 침공이고 자기는 뭐 예. 특수작전이라 그랬지만 도와주는 국가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하나 뭐 네. 박수 쳤는데 벨라루스야 원래 뭐 소련의 위성 국가였고 네. 또 벨라루스가 러시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말로만 이제 그런 건데 그러게요. 예. 결국엔 결정적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병력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네. 포탄을 152mm로 환산하면은 1,200만 발을 보내죠. 와. 지금 아마 북한 무기고의 탄약이 지금 동이 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1,000만 발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걸 1,000만 텐데. 발이라 그러면은 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수출하는 형식으로 50만 발을 풍산금속에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50만 발이요. 아직도 그거 다 못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이 아 생산을 못했어요. 포탄 50만 발이라는 게 그리고 이 155mm 포탄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거 하나가 1,000불입니다. 가격이. 아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를 1,000만 발 넘게 줬다는 얘기는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게 포탄이 옛날에 우리가 만들듯이 뭐 그냥 탄피에다가 폭약 넣고 탄도 넣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제조 과정을 저도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 미군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네. 봤더니 탄피만 해도 7번을 담금질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초정밀 선반으로 깎아가지고 틀로 뻥뻥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담금질을 몇 번 하고 그 탄두에도 특수한 전자장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50만 발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00만 발이면 보유하고 있던 거 다 보내고 아마 지금도 엄청나게 그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군수 공장이 제법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년째지만 네. 지금 작년 3년 차 올해까지도 경제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 경제가. 네, 네, 네. 그게 이제 군수 경제가 전쟁 남은 초기에 돌아가는 예. 거거든요. 북한도 지금 보면은 건설 김정은이가 뭐 군인 건설자 동원해서 많이 지으니까 건설 경기 엄청 좋고요. 네. 한 뭐 10%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군수 경제죠. 나머지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원자재를 대주는 거죠. 아. 그래서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품질이 좀 고품질의 것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강철이니 뭐 석유니 이런 거 다 대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고마우니까 네. 북한군 전력 현대화하라고
방탄조끼를 50만 개를 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뭐 방탄 개념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탄조끼를 러시아제 그 품질 좋은 검증된 걸 50만 개를 줬다 그러면 예. 북한군이 물론 129만 명이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완전 현대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게 이제 보니까 러시아가 주긴 줬는데 체형이 좀 안 맞았대요. 그 첩보에 큰가 보니까. 보네요? 예, 러시아인들이 등치가 크고 북한은 평균 키가 우리보다 11cm나 적습니다. 11cm나 예,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영양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걸 이제 그 러시아 쪽에다가 좀 하소연을 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원단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서 써라 이래가지고 지금 한창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러시아가 진짜 고맙긴 정말 고마웠던 모양이네요. 다 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푸틴이 경기는 좋다 그러지만 자기도 지금 이 전쟁 먹고 사는 건 이후에, 힘들잖아요, 거기도. 전쟁 이후의 경제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엄청 다 해외로 도망가 가지고 예. 한 200만 명 지금 노동 손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죽거나 다친 인원들 초기에 러시아 청년들이 전쟁 초기에 6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어요. 징병 피해 가지고. 거기다 130만 명 죽고 다치고 뭐 그랬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는 서부에 있는 전선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나름 흥청흥청하고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난리가 아닌데 경기가 좋으니까 다 여자뿐이랍니다. 아이고. 젊은 남자가 없는 거죠. 나이트클럽에. 남자가 없군요. 클럽에 없는 거죠. 그 다 전쟁터 나가야지.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요. 전쟁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한 4, 50대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젊은 군인들이 없습니다. 다 다 도망갔군요. 그의 나이 든 군인들이 지금 이제 징집돼서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태군요. 그런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러시아의 그 이 우크라이나산 드론들이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뭐 그 정유 시설 폭격하고 요즘 뭐 네. 본격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항만도 폭격하고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재건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북한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라든가 또 제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필요하고 손을 잡아야 할 텐데 네. 북한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중국하고만 계속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가 기여한 몫이 있으니까 네. 사실 전후복구라는 게 원래 전쟁에 대한 기여에 따라서 좀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14,000명 형님 내가 우리 애들 14,000명이나 보내가지고 네.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 뭐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벌써 이제 지뢰 제거 공병 1,000명을 추가로 투입했고요. 아. 그다음에 군인 건설자라 그러는 네. 공병보다도 더 속칭 그 노가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군인 건설자들 거기를 5,000명을 보냈습니다. 벌써 보냈군요. 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월 2,000불 정도씩 이제 받는 와, 거죠. 괜찮네. 그 물론 김정은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인력뿐이 없습니다. 단순 인력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노하우 자체가 무슨 없을 것 같은데요.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기술적인 역량이 없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가장 빨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중동 도로, 가서도 다 하고 네, 하고. 철도 도로 항만 이거 제일 먼저 빨리빨리 닦고 제일 잘 해주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인 거를 네.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러시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얼마나 우리가 좋았습니까? 옛날 소련 해체된 직후에는 우리가 차관도 빌려줬지 않습니까? 돈을. 그러게요. 예. 돈 아니 빌려주고. 친구 사이고 뭐 사인들 간에도 돈 빌려주는 관계면 상당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네. 삼성전자 공장도 다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어려워가지고 빚 못 갚는다 그러니까 아 그래 갚지 말고 그럼 현물로 줘 해가지고 무슨 원자재로도 줬지만 헬기라든가 이런 방산 물자 우리한테 많이 줬습니다. 예. 예. 산림청 헬기 다 러시아 헬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불 끄고 이랬는데 그런 관계들을 강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자, 한국 너희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살상무기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 지원. 네. 그건 너희들이 레드라인을 안 넘은 거야. 네. 그건 참 잘한 거야. 이러면서 뭔가 한국과 러시아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후 복구를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어떤 빌드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의 전후 복구에 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들어가고 북한 노동자도 들어가고 그럼 협업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이라든가 이런 많이 파손된 지역들 또 주요 항만이나 다리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지을 때 네. 우리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들어가서 하고 결국은 북한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 네, 나중에 그러네요. 뭐 우즈베크에서 간 노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대남 적대 때문에 나는 뭐 우리 북에서 간 인원들이 남쪽 기업 밑에서 일하는 거 나는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북한이 어느 정도 묵인하고 러시아가 그 틀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될 거고요. 꼭 뭐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도 북한 근로자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저희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인프라 복구를 하고 다른 노무 인력들이 현지 인력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개성공단은 완전히 문 닫은 거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125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다가 네.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거기 있는 공장의 시설도 그대로 있고요. 네. 뭐 미싱이라든가 이런 봉제 공장에 그대로 있고 아, 그 다음에 원자재도 우리가 상당히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그거를 가동해 가지고 몇몇 공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공장은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빼내갔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작업을 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네. 겨울철 같은 때 공장 지붕에 눈이 다 쌓여 있는데 몇몇 공장은 녹아 있습니다. 아하, 안에서 그러면서 열이 네, 난다는 거네. 공장 시설이 이제 난방이 되거나 이렇게 가동이 돼가지고 그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버스도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 개성 시내에서 실어 오던 버스도 한 2,300대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북한이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개성에서 뭐 시내 버스로도 쓰고 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이제 폭발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남 적대하면서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125개 그 공장 시설들이 다 이제 폐허가 됐다고 봐야죠. 네. 쓰질 않으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네. 산업 용수를 끌고 오는 그 시설도 있고요. 네. 그 월고저수지라는 데서 이제 네. 끌고 오는 산업 용수도 있고 전력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 시설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거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름이라든가 아하.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어가 가지고 가동을 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할 수가 없죠 지금. 북한의 그러면 지도부들 말이에요. 네. 그럼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지도부는 지금 바뀌지 않은 채로 계속 같은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초기에 이제 세대 교체는 분명히 됐고요. 네.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에 네.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으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 보면은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8명이 김정은을 포함해서 서 있어서 운구차 7인방이라 그랬습니다. 네. 김정은 빼고. 근데 거기에 있던 뭐 장성택 네. 2013년 12월에 처형 당했지 않습니까? 네. 좀 조카한테 이제 반역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괘씸죄죠. 그래서 제거당하고 나머지도 다 이제 죽거나 뭐 숙청당하거나 이래서 초기 한 3년 정도의 무자비한 숙청. 네.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 권력을 어느 정도 다지고 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쭉 한 10년 가까이 통치해 오던 그 인원들이 지난 2월 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또 교체가 예. 됐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북한의 빨치산 최현 김일성의 뭐 빨치산 동료라 그러는 최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었던 최용해 뭐 유명하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이랬는데 거기를 이제 퇴진시켰죠. 예. 퇴진시키고 뭐 북한 권력의 가장 핵심이라 그러던 조직 담당 비서 조용원 네. 그 사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뭐 국회의장 그쪽으로 밀려난 거니까 사실 권력은 없죠. 노동당 내 일정한 지위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당수 이제 군 또 정 또 노동당 여기에 간부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전면에 또 배치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등장하는 세대들은 이제 김정은이가 후계 수업을 받거나 이럴 때 자기를 도와줬던 40, 50대 젊은 군인들 네. 그다음에 노동당의 실무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통치 시대를 맞아서 15년 됐으니까 이제 본인은 뭔가 그 다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40대 초반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60까지는 자기가 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자기 딸 13살짜리 주애를 후계자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그 간부 대열을 네. 새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노동당 9차 대회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히 1인 체제라고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절대 1인 체제.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신기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유사종교 형태로 수령론이라는 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긴 종교죠. 유일지배. 예. 그래서 수령을 모시는 자세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10대 강령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요. 네. 정말 뭐 우리 종교의 뭐 10계명의 한 10배, 20배 정도의 그런 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긴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코리아스 한국의 뭐 뭔데 아무튼 김일성이 북한을 만드는 게 완전히 기독교 스타일로 네. 그대로 만들었다고 뭐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데가 일제 강점기 때뿐만 아니라 네. 해방 정국에서도 네. 극동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번창했고 네. 특히 김일성의 엄마인 강반석이가 이름도 반석이죠.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 그 강씨 집안이 다 뭐 강양옥 목사니 이래가지고 그 칠골 교회, 칠골 강씨 이렇게 돼서 김일성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삼위일체, 수령당 대중,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또 수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대 강령 이래서 10계명 그 계율을 어기면 정말 배교자 취급을 하고 완전히 그 체제에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식의 구도를 만든 건데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가서 앉은 거네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가 방북해가지고 김일성하고 만났을 때 두 분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았잖아요. 그들이 잘 맞죠. 사실 문선명 하긴 총재도 그러네. 또 신들끼리 서로 만나는 통일교는 또 대가정 뭐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우리 네. 체제는. 네. 수령을 부모로 네. 이렇게 여기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또 노동당이 어머니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북한 분이셨는데 네. 선천이셨어요. 아, 그러면 뭐 잘 되신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그 임동원 네.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하셨던 거기도 이제 그쪽 지역이시고 네. 이러셔가지고 위원, 뭐 선천 이쪽에 기독교 아주 네. 독실한 모태신앙 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북한 대중 인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면 뭐 전체 북한 주민 숫자가 2,500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살만했다. 뭐 살만하죠. 네. 예. 그런데 요즘은 평양도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평양을 이제 여러 차례 방북을 했는데요. 네. 도심 지역에 가면은 일단 사회주의적인 어떤 건축물 때문에 웅장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오밀조밀한 집들이 없죠. 크게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뭐 주상복합 건물, 대형 또 이런
네. 빌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은 외곽에 조금만 벗어나서요. 만경대 구역이니 뭐 이런 외곽에 나가면 정말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이제 비참한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가운데 그래도 특권층들 평양이 뭐 한 300만 인구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뭐 한 100만 명 거기는 나름대로 선택된 2,500만 중에서 100만 명은 나름대로 괜찮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개성에서 아사자가 생겼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개성은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네. 개성공단이 물론 없어졌지만 거기 괜찮은 동네거든요. 저도 네. 가보지만 뭐 그 농경지도 괜찮고 이런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래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평양의 어떤 기근 사태, 식량 부족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몇 달 지나서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 TV에 등장해가지고 무슨 포고령 비슷한 걸 내립니다. 식량을 방출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평양의 주민들이 식량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고위층들 예를 들어 아까 네.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배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배급을 받는 인원들은요. 네.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구의 24만 명 정도. 24만 명이요. 24, 5만 명 정도. 네. 이게 그냥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랑 한미정보당국이 여러 가지 정보를 그동안 축적된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북한의 네. 노동당과 군부의 뭐 장성이라든가 내각의 뭐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네. 이런 북한의 특권층들을 다 추려봤더니 6만 개의 자리 정도가 됩니다. 아하.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아, 그럼 24만 명이네. 24, 5만 명이니까 네. 정확히 1% 그러네요.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부르는데요. 그 정도 노동당의 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배급이 됩니다. 공급이. 그것도 네. 아주 잘 되는 거죠. 뭐 일주일에 2번 소고기, 돼지고기, 뭐 아이고. 과일 뭐 이런 것들, 식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가 예. 넘어왔었지 않습니까?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재정격리부에서 직접 진짜 택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 그 아침에 서비스 하듯이 택배를 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뭐 그때 황장엽 씨 집 사진 갖고 온 거 보면 거실 거기에 파인애플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아. 과일 바구니에. 아. 그러니까 그런 고위 간부들은 뭐 파인애플도 가끔 하나씩 보내줄 정도로 네. 이렇게 괜찮은 건데 나머지는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 중후반에 그 대기근 사태가 있은 다음부터는 다 미공급 상태죠. 그러니까 배급이 다 끊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주는 게 있고 이제 쿠폰식으로 나오는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한 고 24만 명. 네. 그 정도는 그렇게 아직도 받고 있고 챙겨줄 거고요.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터무니가 없죠. 월급이 북한 돈으로 3,000원인데요. 네.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000원입니다. 깨지지가 그럼 않으시죠. 그러면 한 30센트, 그렇죠. 40센트 된다는 그 정도 얘기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한 달에 네. 그 정도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살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쌀 네. 1kg가 8,000원입니다. 그 100만 명이 그럼 어떻게 살죠? 그럼?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WFP 세계 식량 계획이나 이런 데서 지금 20년 가까이 리포트를 내는 게 2,500만 북한 주민 가운데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칼로리 통치를 하는 겁니다. 겨우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월급만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서 뭐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뭐 국수를 만들어서 네, 팔던가 아니면 옥수수 빻아가지고 옥수수 빵이라도 갖고 나가서 팔고 예. 이런 장마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 거고요. 아하. 나머지들은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1990년대 중후반에 네. 대기근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네. 극빈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급 공무원인 정무원이라 그러는 네네.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 하급 공무원분들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 이런데 북한에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어떤 정무원이라는 자존심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못 장사를 못한 거군요. 산에 가서 풀뿌리라도 소나무 껍질이든 벗겨서 먹고 시장에 가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훔쳐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한 짓을 못하는 거군요. 자존심 훔쳐서 때문에. 빵 들고 뛰고 뭐 우리 자식들 먹어야 되니까 어디 곡물 창고 가가지고 거기 훔치고. 곡식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이래도 네. 훔치고 석탄 싣고 가는 열차 매달려 가지고 석탄 실어내 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무원들이 못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체면 차리다가 죽은 거죠. 지금도 그건 놀라운 이야기네. 그거는. 상당수 인테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대 교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이 5,000원이라는 거거든요. 1달러가 8,000원인데. 부부 공무원이 부부 교수가 꽤 많답니다. 예. 북한 김일성 대학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장사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부부 교수님이면 예.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예. 근데 엘리트 탈북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우리로 말하면 하우스 푸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동당에서 준 집만 근사한 거 있는 거죠. 평수 좀 넓고. 지분 있는데. 둘이 해봤자 10,000원인데 네. 못 사는 거죠.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밀 가외해야 되는 거죠. 김일성대 시험 볼 애들 가외. 북한에도 가외하는군요. 가외하죠. 그렇게 가외를 해가지고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해줄 때마다 한 아이한테 2, 3불씩 받아가지고 2, 3달러. 그건 달러로 또 받는 모양이네요. 2, 3달러 받아가지고 뭐 5명 하면은 한 10불, 15불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이제 가외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북한은 뭐 약간 좀 남존여비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아주머니가 김일성대 교수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어디 장마당 가가지고 이제 뭐라도 팔아야 장사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지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직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의사가 뭐 존경받고 돈도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예. 거기는 의사들이 정말 더티한 잡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약품이 없지 않습니까? 주사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병자들 계속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위험하겠네요, 아침에 오히려. 의사하고 간호사가 출근해 가지고 하는 게 산에 약초 캐러 가는 거. 약초를 자기네들 고려의학이라 그러는 한방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리고 말은 무상치료를 내세웠는데 탈북민중에 무상치료 받았다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상치료는 맞는데 약이라든가 치료제나 주사기 이런 거는 장마당에서 자기가 사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없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그냥 진료해 주겠습니까? 뭐 담배라도 한 보로 갖다가 북한 말로 고인다고 이제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가 헌법 개정하면서요. 헌법에 있던 무상치료, 무상교육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한심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무상치료, 무상진료 이거 하지도 않고 할아버지 때 이거 고래적 얘기, 이상적인 얘기 지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왜 했지 하고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도 아니네요, 이제는?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지금은 철저한 계급사회이자 노예제 사회죠. 노예사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소수의 권력들 원래 북한 정권이 주식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을 최대 주주로 해서 설립할 때 모였던 대주주들 그 집안들 후손들 거기가 지분에 따라서 지금 자리를 나눠서 먹고 대대로 물리는 거고요. 나머지 뭐 출신 성분이 너는 안 좋다 월남자 가족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40%에 속해 있는데요. 조선 시대의 초기에 한 15% 20%였던 노비 비율이 조선 말에 가면 40%가 됩니다. 계속 노비들을 뭐 일천 양천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명. 그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고 다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노비가 정말 뭐 많아지고 이러는 상황이 돼서 40%였거든요. 지금 북한이 거의 유사합니다. 40%는 충격적인 거의 이야기네. 북한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다. 슬픈 이야기네요.
폭력이. 그렇죠. 저도 뭐 북한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을 김정은이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정말 80년 동안 노동당이 이제 20년 더 가면 100년 정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정당들이 다 우리 100년 정당을 꿈꾼다 이러는데 이게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이네요. 네. 같은 민족이 참. 야, 근데 그 탈북민들 그 가족들은 괜찮아요. 여기서 돈도 붙여주고 그런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탈북민 가족이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처벌을 하고 예.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돈을 보내주고 이런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실종 상태로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진짜 누가 봐도 저 집의 딸은 한국으로 갔다 탈북했다 이렇게 되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그냥 없어졌다. 예, 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디 뭐 돈 벌러 중국에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나 보다. 어디 뭐 옆 마을에 식량 구하러 간다 그랬는데 없어졌다. 그게 다 뇌물 구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루 직장을 안 나가면 바로 수배령이 떨어지고 이러면 북중 접경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장 지배인한테 뭐 한 2, 30달러 뇌물 주면서 제가 사실 중국에 뭐 있어서 좀 이렇게 하면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 없어진 자식. 사람이 되는군요. 그냥 그러면 실종. 이제 봐주고 거기에 뭐 주재소 보안원이나 여기서도 실종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진짜 탈북민 가족이다 이러면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 정치적인 이런 게 있으면 어디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탈북이라는 게 정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형 탈북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어디로 유학을 합니까?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해요? 북한에서 좀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네. 예를 들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뭐 회령, 함경북도 회령 바로 건너면 북한이 보이는 중국이 보이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뭐 우체국장이에요. 예. 아니면 경찰서장이에요. 뇌물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 드립니다. 예. 또 돈도 뭐 쌓아놓은 것도 몇만 불, 몇십만 불이 있어요. 몰래 쟁여놓은 거. 부자들도 있군요. 네. 그렇게. 그런데 우리 애를 보니까 우리 귀여운 딸 보니까 맨날 뭐 다니면서 주체사상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좀 정신이 깨어 있고 네. 이러면 야 여기 납둬서 되겠나. 그리고 남북이 나중에 혹시 통일되면 제가 맨날 저런 것만 해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나.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어느 정도 눈을 뜬 사람들. 그러면 그 아이를 중국으로 유학 보내는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요. 보냅니다. 돈을 쓰고 이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브로커를 다 좋은 브로커 써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럼 한국에 오면은요. 대학을 자기가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회로 탈북민 전형으로. 그래요? 그럼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한국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아시면은 아마 좀 그건 너무 혜택 주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 서울대 뭐 이런데 그냥 갑니까? 서울대도 가고 뭐 연고대하고 이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갑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다니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정말요? 네, 전액 무료입니다. 우와. 학비가 완전 무료입니다. 탈북민 대학생들. 대박이네. 네, 완전 무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죠. 좋은 공부를 하면서 학비도 안 들죠. 네. 그런데 탈북민 학생들 물론 그 학비 같은 거 안 들지만 사실 알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먹고 어디 살아야 될 생활비 뭐 이렇게 또 하고 네. 이러면 물론 학생들 그 생활비가 이제 또 정부에서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부족하니까 취약계층 뭐 그런 걸로 이제 나오긴 기초생활수급자 나오긴 하지만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탈북민 학생들의 이제 어려움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안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학업도 따라가야 되고 사실 특례 입학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글쎄, 한국 그럴 것 학생들도 같아요. 어려운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 뺏기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데요. 네. 유학형으로 온 친구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습니다. 집이 부자라서요? 부모가 한 달에 2, 3천 불씩 보내주잖아요. 와. 엄마 아버지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부모가 재력이
북한에 있으면서도. 정말 놀랍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탈북 청년 학생들 중에 이렇게 좀 알바도 안 하고 이게 꾸민 것도 괜찮고 특히 사는 집이 괜찮습니다. 아. 여기서 받은 뭐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학 가까운데 원룸 뭐 이런 하숙 데서 이런 거 괜찮은 거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뭐 넘게 들어가고 이러는 집을 쓴다? 그러면 유학생이네요. 살살 물어보면 유학형 탈북인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와. 그리고 안 돌아가도 됩니까? 안 돌아가도 뭐 상관은 없겠죠. 아. 안 돌아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냥 그러면 어디 중국에 있는 거네요? 그 사람?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걸로도 처리할 거고 예.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돈 주면 북한에서 뇌물로 하면 예.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처리는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노예 사회 같아도 돈만 주면 별게 다 되는 사회이기도 하네요. 돈만 있으면은 북한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게 없죠. 다 할 수 있죠. 뭐든지. 그렇군요. 네. 근데 북한에 이제 케이팝 같은 것도 많이 퍼지고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런다는데 사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젊은 탈북민들 특히 이제 여성 탈북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왜 왔냐 그러면 80% 90%가 다 한류 드라마 영화 보고 왔다 그러죠. 드라마 보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네. 한 편 두 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네. 한류 드라마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빠지면 그렇죠. 그 나이 때 맨날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영화만 보다가 네. 그거 보면 빠지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아 저기 가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아하. 이런 젊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드라마들 비디오 그 동영상 같은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갑니다. 100%. 네. 중국에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뭐 위성 TV로 수신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불법적으로 탈옥을 시켜가지고 드라마를 아하.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라는 큰 거였죠. 그렇죠. 큰 거였죠. 이거는 숨길 데도 없고 네. 또 단속 나와도 뭐 그건 아, 숨길 데가 그렇죠. 없었는데 요즘은 USB도 작지만 마이크로 SD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거를 재생할 수 있는 한 30불 50불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노트텔이라는 중국제 싸구려 그 화상 재생 장치가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걸로 이제 마이크로 SD를 넣어가지고 보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유입이 되면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상업적으로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속도도 빨라졌고요. 아하. 옛날에는 뭐 천국의 계단이니 뭐 이런 영화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니 북한에서 아주 네. 히트친 이런 한류 드라마들이 들어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BTS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공연한 거 이런 영상들 다 들어가 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저도 못 봤는데. 예, 실시간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아. 북한의 그 청년 세대들 신세대들이 그냥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또 네. 너무 얄밉게 만들어서 정말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다음 편을 보고 싶어서. 아. 우리는 명절 때나 이럴 때 뭐 10편짜리 시리즈면 쭉 보면 되지만 네. 북한은 와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1, 2, 3편 봤는데 4편이 일주일 지나도 안 오면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막 보고 싶은 마음에 답답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위에 뭐 지도 저 그 권력층이 뭘 어쩌든 간에 밑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만 대한민국 거 보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숨어서 보고 그냥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김정은의 딸 김주혜 13살이잖아요. 네. 걔부터 제가 보면 한류 팬이에요. 그렇습니까? 100% 김정은이 주민들한테는 인터넷 안 보게 하겠지만 네. 자기도 보고 있네. 날들한테 뭐 애들한테는 그거 안 보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다 열어주고 하면 애들이 네. 당연히 볼 거고 아마 김주혜가 아버지 저 남조선의 그 BTS라고 그 유명하던데 걔들 좀 한번 좀 잡아오세요. 내 앞에서 공연 좀 하게. 아니면 네. 뭐 걔들 평양 공연 좀 한번 하게 예. 해주시라요 하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 김정은도 아시잖아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 네. 우리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그해 3월에 공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걸그룹 뭐 레드벨벳이 빨간맛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막 엄지 치켜 세우면서 네. 나중에 끝나고 걔들 또 만나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우리 예술단이 가서 이번에 온 건데 이제 교환 방문 아니더라도 자주 와요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2년 뒤에 돌변해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북한 젊은 애들한테 남조선 드라마 영화 보면 뭐 사형이니 사형 진짜 시켰죠.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믿지를 않으실 텐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법이라고 2020년 12월에 만든 그 법이 네. 법조문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단순 시청하는 게 징역 5년 15년형이요. 아. 그리고 복제를 해가지고 배포하거나 네. 예를 들면 강당 같은 데라든가 조그만 방에 뭐 상영하게 이렇게 해놓고 네. 야 좋은 거 있으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조직한 범죄 네. 이런 거는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와. 그래서 얼마 전에도 평양에서 그 젊은 부부가 네. 자전거 전기 자전거 수입과 수리 이런 걸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젊은 부부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처형당한 명목 중에 하나가 남조선 드라마 영화 이런 불순 녹화물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또 이렇게 배포한 그런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게 사형까지 집행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그럼, 있다는 게요. 네,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네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도 보고 있으니까. 김정은 스스로도 알 겁니다. 자기 애도 그렇지만 김정은도 42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MZ 세대 이제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데 그러네요. 자기가 봐도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긴 스위스 유학까지 하고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럼요. 그리고 김정은도 자기 말투도 김정은의 말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저희는 이제 계속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 TV, 뉴스 다 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하는 게 위헌이라는 말. 위헌 네.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요즘 네, 그러대요. 우리는 위헌이라는 거 뭐 헌법을 위반하고 이래서 뭐 최근에 뭐 계엄 사태니 이렇게 하지만 북한에서 위헌이라는 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헌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김정은이가 위헌을 뭐 언급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김정은이가 한국 TV나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다가 그리고 그게 아버지 엄마한테부터 다 내려온 겁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인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낳은 성혜림하고 둘이 뭐 연애하고 이럴 때 보면 네. 그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벤츠 김정은 전용 벤츠 안에서 틀어놓고 같이 듣고 아, 데이트를 정말요? 했다. 그게 참 좋았다. 그게 이제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이 예. 그 서방으로 망명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전적 글을 쓰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연 때 2018년 공연 때 우리 가수 유명한 가수 최진희 씨가 갔잖아요. 네. 최진희 씨 하면은 대표곡이 뭡니까? 사랑의 미로 아닙니까? 네, 예. 그럼 그거 불러야죠. 그거 부르려고 그랬더니 북한이 아 그거 말고 장덕이란 가수가 부른 때늦은 후회라는 거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거 잘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런데 이거 왜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가 네.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들은 남한 드라마 영화 다 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작 김정은은 주민들은 닥달하죠. 네. 네. 너희들은 보면 안 돼. 그렇죠. 그거 뭐 정말 내로남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아, 참 그러네요. 이거 재밌다 그래야 되나? 참 뭐 아니 정말 딱하다 그래야 안타까운 되나? 거죠. 주민들을 전부 정보를 통제해 놓고 네. 외부 정보를 통제해 놓고 인터넷도 접속하지 못하게 해 놓고 외부의 문물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면 아프리카에서도 해외로 난민으로 또 떠돌 자유는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해외로 벗어날 수 있게라도 해줘야죠. 뗏목 타고 어디 저 일본이든 네. 어디 우리 동해안이든 어디 떠날 수 있게라도 해줘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마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북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네. 위헌이라는 말을 김정은이 쓴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남조선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좀 뜨악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금기어였습니다. 글쎄 그럴 것 네,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식량난 때문에 쌀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보냈는데 그 40kg짜리 PP 마대에다 보냈는데 거기에 쌀 40kg 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보낸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 정말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남조선이라는 게 익숙했는데 2023년 7월에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여동 김여정이가 갑자기 담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또 그 좀 앞서가는 분들은 야 북한이 드디어 우리를 이제 실체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북한이 그해 말에 김정은이가 대남 적대 네. 두 국가 남북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특수한 관계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였던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억지에 가깝죠.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자기가 전주김 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전주김 씨라 그랬는데 네. 생전에 우리 남측에서 간 사람들 만나면 그랬거든요. 예. 호적을 파내 간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네. 김정은의 외갓집이 제주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인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네. 조총련 간부를 하다가 54년에 거기서 딸 고용희를 거기서 낳습니다. 네. 고용희가 이제 김정은의 엄마거든요. 네. 조총련으로 이제 북송선을 타고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제주도 인연이 닿아가지고 사람이군요.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건 뭐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 네, 네. 남북 기본 그 공동선언에도 넣자고 때를 써가지고 넣은 거고 김일성이 조국 통일 뭐 3대 헌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에 70m 높이로 탑도 세웠거든요. 네. 김정은이가 그거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레거시를 그냥 다 말살을 시켜버리고 대남 적대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지금 적대 노선을 하면서 결국은 차단벽을 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그 지속성 있게 정책으로서 그걸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적대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그런데 이제 예전의 적대하고 지금 적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적대는 제가 보면 예전의 적대는 공세적인 적대. 예.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 결국은 이 한반도 전체라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고 네. 그런데 그 남반부를 미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아, 미국의 점령지다. 미군을 내보내고 전국적인 승리, 종국적 승리. 네. 그래서 전역에서의 어떤 혁명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네. 데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 범위에서의 어떤 혁명을 성사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이 아직도 안 된 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적대를 했고 이뤄야 될 과업으로서 전술로서 적대를 했다면 지금의 적대는 수세적 적대입니다. 남쪽이 한류 드라마니 뭐 K방산이니 K컬처니 이런 발전상들이라는 거 보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네. 미래 세대들이 다 남쪽의 문화나 이런 게 다 매몰돼서 예.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러니까 차단벽을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자동 핵 보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무조건 핵 공격을 한다. 전략, 정책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2023년 9월에 원래 북한이 네. 핵 보유를 자기네들이 헌법에도 뭐 명시하고 이러면서 핵 보유국이 됐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핵 운영과 관련한 교리를 만들거든요. 아, 교리요. 근데 네. 이제 권한은 물론 김정은한테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유사시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위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위임으로 해놓으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한테 위임한다는 뭐 위임 순서도 핵가방 순서도 없고 백악관처럼 지정생존자를 만드는 네.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버튼을 누르는 권한이 있는데 네.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상황이 되거나 네. 신변에 아주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할 때는 자동으로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김정은이 참수를 당하거나 폭사를 당하거나 이러면 핵무기 운용 집단 그 그룹에서 자동으로 보복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언적 의미에 그치겠죠. 예. 그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 하메네이가 참수됐다고 해서 네. 나머지 이란에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다 죽자고 누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다 죽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거나 이러면 그들만의 또 논리가 있고 군부 예. 집단 체제 속에서 결정이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예. 이런 조항의 문서에 얽매인다? 저는 그거는 좀 김정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그 오만함 내지는 네. 뭐 낭만적인 기대감일 수는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절박하긴 진짜 절박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하기 어려울 거고 또 북한 핵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 가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이 핵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유용성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차피 쓸 수 없을 예.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최근에도 보지 않습니까? 네. 푸틴도 저 말도 안 되게 우크라이나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게요. 4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하는데 초반에 전쟁이 안 풀리니까 핵 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은 했었죠. 국제사회에서 난리 났죠. 트럼프도 이번에 이란에다가 핵 쓸 수 있다 그랬다가 깨갱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와, 저 푸틴 형님이랑 트럼프 형님도 핵을 엄두를 못 내는데 네. 나 같은 사람이 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김정은이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 되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네. 안에서. 예, 네. 알리 하메네이 제거하고 뭐하고 네. 이러는 거 보면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쓰지도 못할 이 물건 만드니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쫄쫄 굶고 이거 네. 차라리 이거 개발할 이 힘이었으면 이거하고 ICBM 할 거 했으면 현대자동차나 네. 하이닉스나 삼전 같은 거 북한에다가 만들었으면 네. 그 우수한 인력 가지고 내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젠슨왕도 만나고 뭐 예? 예? 만날 텐데 네. 아버지가 이거 다 거덜나니 부실기업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한다. 네. 저는 혼자 술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렇게 살이 쪄서 뭐 무슨 심혈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느니 뭐 그렇게 말이 많은데도 오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김정은의 건강 관련해서는 김정은 오래 못 산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84년생 올해 42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요. 42살 청년 거기를 놓고 50살은 너 올해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김정은 정도 체형이 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긴 많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친구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네. 의사의 처방이라든가 뭐 혹시 좀 우려가 되면은 그런 걸 해서 잘 케어를 하면 또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정말 최고 수준의 메디컬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할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있죠. 가족력.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케어하지 못하는. 네. 옆에 있었으면 누군가 손을 썼겠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도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급사를 했습니다. 자다가 죽었어요. 네, 그것도 자다가 죽었으니까 누구도 손을 못 썼겠죠.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가족력을 걱정을 하겠죠. 네. 벌써 이제 젊을 때부터 뭐 지팡이 짚고 이 무릎이 나가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랬고 지금도 종합병동이라 그리고 여기 뺨에 또 뭐가 이렇게 났는데 그
보기 흉한데 제거를 못 하더라고요. 아, 뭐가 또 났습니까? 네, 여기 뽀드락지 같은 게 나서 한 몇 년 됐는데 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피각이라고 네. 피부에 이제 뿔처럼 각이니까 이제 뿔처럼 이렇게 딱딱한 게 자라는 건데 예전에 무슨 그 손에 나는 사마귀 같은 거 뭐 그런 딱딱한 재질로 난 그런데 그게 간단한 수술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너무 커서 안면 신경을 건드릴 수 있다거나 이러면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자잘한 건강상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스스로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 딸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죠? 거기 아들은 없습니까? 원래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할 때요. 네.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게 3명의 자녀가 있다. 네.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그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약간 좀 핸디캡이 있거나 내세우 더 위에 있지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 40살밖에 안 된 젊은 애가 네. 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뭐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시한부 인생. 네. 의사가 조용히 원수님 얼마 못 사십니다. 이래서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지금 안 돼 빨리 후계를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단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 건강 상태가 네. 뭐 계단도 잘 올라다니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또 하나 이제 추론을 하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 네. 아버지 김정일이 끝까지 권력을 쥐고 후계 문제를 안 하다가 2008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후계 문제를 서둘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막내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후계 수업을 채 3년도 못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네. 27살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네. 노하우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태까지 처형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권력 기반 다지기를 통해 가지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해 보면 끔찍하겠죠. 그러면 내가 유고 상태나 급변 사태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애들이 어려 가지고 나 같은 꼴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서두르자. 이랬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죠. 9살 때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그다음에 봉건적 그러니까 되게 여자가 나서는 거를 북한에서는 아직도 우리도 예전에 뭐 그랬습니다만 뭐 남탁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희한한 게요. 김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언론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의 후계자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게 탈북민 분들이에요. 엘리트 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거 절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들이 반대가 아니고 네, 오히려 북한에서 안 될 거다. 예, 북한에서 안 될 거다. 여자가 못한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 줄 아느냐. 네. 여자는 거기서 대우점 못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외무장관이 여자죠, 북한에. 예, 최선희 외무상이 유일하게 지금 여성입니다. 거기는 괜찮습니까? 최선희는 다른 간부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대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면은 상당히 어색한 관계일 텐데 다른 간부들은 김정은이 어디 행사 가가지고 이러면 다 딴 데서 이렇게 있는데 꼭 최선희는 김정은하고 이렇게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희는 사실 원래 최영림이라는 북한 총리를 지낸 네. 경제 전문가의 수양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 해가지고 통역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외무성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외무상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북미 하노이 회담에도 참석을 했는데 예. 사실 그때
미국 쪽 라인들이 다 그 회담 결렬에 책임지고 다 숙청되고 뭐 통역이 날아가고 혁명화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선희는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권력 내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좀 페미니스트 기질이 좀 있나요? 다 뭐 별로 마음에 드는 대목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부인 이설주를 전면에 공식화해서 퍼스트 레이디로 내세우고 외국 정상을 만나고 뭐 시진핑 만나고 이럴 때 동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면 이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버지와 나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예. 정부인도 있고 또 다른 뭐 수한 여성 편력이 있고 그래서 뭐 이복 형제들도 낳고 이랬던 아버지의 그 여성 편력 때문에 네. 엄마인 고용이가 이남일녀를 낳고도 가슴앓이 하면서 한 번도 퍼스트 레이디로 등장하지 못했던 거.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고용이는 28년을 김정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도 네. 전면에 못 나섰군요. 한 번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200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병원에서 이제 유선암 치료를 받다가 숨지거든요. 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아마 집권하면서 곧바로 부인 이설주를 등장시키고 이설주 여사 이래가지고 퍼스트 레이드로 대우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이설주랑 그 스위스 모바도 커플 시계 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커플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거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직도 그래도 그 신기하네. 예, 42살 될 때까지 와이프하고 같이 커플 시계 차고 다니고 그 같이 이렇게 늘 다니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파악 못한 걸 수는 있지만 예전에 아버지 할아버지와 딸과 달리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편력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 가수 가수 김옥주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다 이러는데 그건 김옥주가 뭐 이렇게 옆에 끼고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송월 자기 네. 비서실장 역할하는 현송월하고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근거는 없죠. 어. 현송월이 북한의 가수 출신이거든요. 네네.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북한 TV에 등장해가지고 우리 세대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지금 우리 애가 딸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북한에서요 최고 지도자 수령이 한번 어떤 인연을 맺은 여성이다. 네. 심지어 아기까지 낳고 뭐 이런 여성이다. 그런데 TV나 이런데 공개된다. 그것도 다른 남자랑 뭐 결혼하고 이런 게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자들의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끼리의 관계가. 만약에 이설주 입장에서 네. 자기 남편이 있는데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하고 현송월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더라. 애까지 낳고 살림도 네. 했다더라 옛날에. 김옥주하고도 그렇다더라. 그러면 대하는 게 다르죠. 근데 북한 영상 저희는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설주하고 현송월은 옛날에 같은 은하수 간현악단의 그냥 동료예요. 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하면서 서로 웃고 그게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서 웃을 때도 있고 김옥주하고도 또 이설주는 같은 이 악단에서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자랐을 거 아닙니까? 다 악단 다 출신들이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그거 만약에 자기 남편하고 그런 관계라면요. 굳이 내가 퍼스트 레이드인데 거기 뭐 웃고 그러겠어요? 네. 그냥 쌩하니 그냥 무시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보면 아니 뭐 김정은의 이 저기 뭐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승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해선 안 되고 네. 승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네. 뭐 북한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후계 문제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후계 문제를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을 학문적으로나 언론이나 이런 데 갖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후계 문제를 흥미 위주로 접근하면서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네. 결국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들이라는 게
북한 정권의 세습 체제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미해. 거기가 적어도 뭐 거기도 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네. 주민의 국민의 투표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권력 내에서 성장을 하고 검증을 한 지도자가 그다음에 이어서 하고 네. 이래서 또 다른 결의 어떤 게 있고 권력 투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교조적이고 정말 네. 원리주의적인 네. 이런 괴물 정권이 이렇게 80년 동안 이어지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김정은은 사생을 걸겠죠. 자기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으로 내려온 이거를 대를 이어서 가는 거는 뭐 거의 자기 입장에서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요. 또 그 김정은은 알죠. 그 후계가 실패할 경우에 자기와 자기 일족이 제거되고 죽는다는 것도 알 텐데요. 저는 뭐 후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전망이 밝을 거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13살이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 그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지금의 북한의 특히 젊은 세대들 네. 여기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중간층이 되고 이러면 특히 저는 외부의 변화, 외부의 정보의 유입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정보 통제만으로 견딜 수 있는 주민들한테 인터넷 끊고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사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개방이라도 하고 예. 좀 뭐 통제하고 이러는 거 권위주의 정부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제발 좀 그냥 인권적인 측면 그러니까요. 자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조선시대에 무슨 쇄국 정책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오늘 이영종 센터장님 모시고 북한 이야기 흥미로우면서도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 청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